제3부 25장 1. 살리나스 계곡에 겨울 장마가 찾아왔다. 비에 젖은 계곡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비는 살포시 내려와 땅을 적실 뿐 넘치지는 않았다. 이르래는 목초가 우거지고 이후에는 언덕이 풀로 뒤덮이고 가축의 살갗이 탱탱하게 윤기를 띄었다. 3월에는 보슬비가 계속되다가 폭풍이 휘몰아쳤고 가라앉을만 하면 또 폭풍이 불곤 했다. 그러고 나면 따뜻한 온기가 계곡을 가득 채우면서 대지는 노랗거나 파랗거나 황금빛인 꽃들로 넘쳐났다. 톰은 농장에 혼자 있었다. 먼지 날리던 농장은 풍요롭고 멋지게 변모했고 차돌은 풀 속에 숨어버렸다. 해밀턴가의 소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양들의 축축한 등에는 털이 자라났다. 3월 5일 정오, 톰은 대장간 바깥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화창한 아침이 물러가고 비를 머금은 회색 구름이 대양에서 밀려와 산을 넘어 밝은 대지를 그림자로 뒤덮었다. 말 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소년이 팔을 휘저으며 지친 말을 재촉해 집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톰은 일어서서 길 쪽으로 걸어갔다. 그 소년은 집까지 전 속력으로 말을 몰고 와 모자를 벗더니 노란 봉투 하나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말머리를 되돌려 다시 내달렸다. 톰은 소년의 뒤에 대고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지쳐버린 듯 몸을 굽혀 바닥에 있는 전보를 집어들었다. 그는 전보를 손에 들고 햇빛을 받으며 아까 앉아있던 의자로 가서 앉았다.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 듯 언덕과 낡은 집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봉투를 뜯었고 되돌릴 수 없는 네 단어와 사람, 사건, 시간을 읽었다. 톰은 천천히 전보를 접고 또 접어 엄지손가락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부엌을 거쳐 작은 거실을 지나 자기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옷장에서 검은 옷을 꺼내 의자 등에 걸쳐놓고 하얀 와이셔츠와 검은 넥타이를 의자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침대에 들어누워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2. 4인승 마차와 경마차는 살리나스 묘지를 떠나고 없었다. 가족과 친지들은 센트럴 애비뉴에 있는 올리브의 집으로 돌아가 요기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중히 조의를 표했다. 조지가 애덤에게 4인승 마차에 타라고 권했으나 그는 사양했다. 그는 묘지 주위를 서성이다가 윌리엄스가의 묘지 쪽에 시멘트를 바른 모퉁이로 가서 앉았다. 고통스러운 시꺼먼 삽목들이 묘소 가장자리에 애도하듯 서 있었고 하얀 제비꽃들이 길가에 제멋대로 피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 꽃들을 갖다 심었겠지만 이제는 잡초가 되고 말았다. 묘비 위로 찬바람이 불어와 삽목 사이에서 울었다. 전몰 장병의 무덤을 표시하는 주출로 된 별들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1년 전 현충일에 꽂은 작은 깃발이 바람에 시달린 흔적을 역력히 드러내며 벌럭이고 있었다. 애덤은 프리몬트 산봉우리가 의젓하게 솟아있는 살리나스 동쪽 산맥을 쳐다보며 앉았다. 대기는 비가 온 후면 가끔 그렇듯 수정처럼 투명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지 않았지만 가랑비가 바람을 타고 내리기 시작했다. 애덤은 아침 기차로 달려왔다. 처음에는 올 생각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힘에 끌려온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셰뮤얼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굵직하고 다정한 셰뮤얼의 목소리, 이국적인 억양의 음조가 들리는 듯 했다. 다음 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묘하게 선택된 기이한 말들이 음악이 되어 흘러나오는 듯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데 셰뮤얼은 달랐다. 애덤은 관 속에 누워있는 셰뮤얼을 보고 그가 죽지 않았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 관 속의 얼굴이 셰뮤얼처럼 보이지 않아서 애덤은 혼자 있고 싶기도 했고 살아있을 적의 셰뮤얼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떨어져 멀찌감치 걸어갔다. 그는 묘지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례에 어긋난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곳에 떨어져 있었다.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이 관을 다 묶고 나자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얀 제비꽃이 피어있는 오솔길로 향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울한 바람소리가 묵직한 삼나무를 휘감았다. 빗방울이 점점 커지더니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애덤은 부르르 몸을 떨며 일었었다.
그리고는 하얀 제비꽃 위로 천천히 걸어가 새 무덤 옆을 지났다. 조금 전만 해도 새로 파헤친 축축한 흙의 둔덕에 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나 바람이 불어 꽃봉오리는 꺾이고 작은 조와 다발들은 길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에덤은 그것들을 집어 흙 둔덕 위에 갖다 놓았다. 그는 묘지 밖으로 나왔다. 비바람이 등에 몰아치고 옷이 축축하게 젖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새로 난 마차 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길이 무척 질척거렸다. 길가에는 키가 큰 매 길이와 겨자풀이 자라고 있었고 순무가 사납게 튀어나와 있었다. 자줏빛 은근키의 끈끈한 꽃송이가 습한 땅 위로 솟아 있었다. 거무튀튀한 진흙이 에덤의 구두를 뒤덮고 검은색 바지가랑이에도 튀었다. 몬트레이까지는 2km 가까이 되었다. 에덤이 그곳에 이르러 살리나스 마을을 향해 동쪽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흙 두성이에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모자의 굽은 챙에는 빗물이 고이고 칼라는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존 가에서 길이 꺾이면서 중심가가 나왔다. 에덤은 보도에 다다르자 발을 굴러 구두에서 진흙을 털어냈다. 길가의 건물이 바람을 막아주었고 그와 동시에 그는 오한으로 떨기 시작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해 중심가의 반대편 주변에 있는 에보트 주점으로 들었었다. 브랜디를 주문해 단숨에 들이켰지만 오한은 점점 더했다. 바 뒤에 있던 라페르 씨가 오한에 들들 뜨는 에덤을 보고 말했다. 한 잔 더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독감에 걸릴 거예요? 뜨거운 럼주로 하시겠어요? 오한이 사라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하죠. 에덤이 말했다. 자, 코냑 한 잔 더 하세요. 그동안 뜨거운 물을 가져올게요. 에덤은 술잔을 들고 탁자로 와서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거북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라페르 씨는 부엌에서 김이 나는 주전자를 가지고 왔다. 그는 납작한 유리잔을 쟁반에 얹어 탁자로 왔다. 최대한 뜨겁게 해서 드세요. 그걸 마시면 끄떡 없을 거예요. 그는 의자를 끌고 와서 앉더니 다시 일어섰다. 당신을 보니 나도 춥군요. 나도 한 잔 마셔야겠어요. 그는 유리잔을 가지고 와서 에덤의 맞은편에 앉았다. 효과가 있군요. 여기 들어올 때는 어찌나 창백해 보이던지 깜짝 놀랐어요. 이곳뿐이 아닌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킹시티 근처에서 왔습니다. 에덤이 말했다. 장례식에 참석하러 오셨군요. 네, 오랜 친구였거든요. 성대한 장례였나요? 그럼요. 그럴만도 하지요. 친구가 많은 분이셨어요. 날씨가 화창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잔 더 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래야 할까 봅니다. 술을 마시니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군요. 에덤이 말했다. 술은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요. 폐렴에 걸리는 걸 막아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는 토디 한 잔을 갖다 주고는 바 뒤에서 젖은 천을 가져왔다. 이걸로 흙을 좀 닦아내세요. 장례식이란 그다지 유쾌한 것이 못 돼요. 게다가 비까지 오면 정말 슬프지요. 끝나고 나니 비가 오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았어요. 여기서 적당한 방을 얻어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 토디를 올려 보내드릴게요. 내일 아침에는 거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에덤이 말했다. 마치 알 수 없는 어떤 따뜻한 액체가 그의 몸을 휘감는 듯 뺨이 화끈거리고 양팔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따뜻한 액체가 금지된 생각들을 넣어 봉에 둔 차가운 상자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그러다 갖가지 생각들이 퇴짜를 맞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졸이는 어린애처럼 쭈뼛쭈뼛 수면으로 떠올랐다. 에덤은 젖은 수건을 집어들고 몸을 숙여 바지가랑이에 묻은 흙을 닦아냈다. 안구에 피가 몰렸다. 토디를 한 잔 더 들어야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감기 때문이라면 그만 마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 잔 더 마시고 싶다면 오래된 자메이카 럼이 있어요. 물을 타지 않고 마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50년 묵은 건데 물을 타면 향기가 사라질 거예요. 라페르 씨가 말했다. 한 잔 마시고 싶군요. 에덤이 말했다. 저와 한 잔 하시죠. 그 술병을 딴 지가 여러 달 됐어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위스키만 마셔요. 에덤은 구두를 닦고 수건을 바닥에 던졌다. 검은색 럼을 한 잔 마시자 기침이 났다. 독주의 달콤한 향이 머리 주위를 감쌌다. 그리고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코끝이 찡했다. 방이 비스듬하게 기우는 듯 하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좋지요. 한 잔 마시도 나가 떨어져요. 나는 한 잔 이상은 안 들어요. 한껏 취하고 싶으면 또 모를까. 그러는 사람도 들어 있지요.
라피에르 씨가 말했다. 애덤은 몸을 숙여 발꿈치를 테이블 위로 올렸다. 그는 막 떠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때문에 겁이 났다.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 같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한 말에 깜짝 놀랐다. 여기에 온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케이트의 집을 아시오? 저런 럼의 효력이 생각보다 더 빠르군요. 라피에르 씨는 이렇게 말하고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농장에 살고 있나요? 네, 킨시티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살아요. 트레스크라고 하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혼자십니까? 그렇소. 제니의 집으로 가세요. 케이트는 잊어버려요. 그곳은 당신한테 좋지 않습니다. 제니의 집은 바로 옆집이에요. 거기에 가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무엇든 얻을 수 있을 거요. 바로 옆집이요? 네, 동쪽으로 한 블록 반을 가서 오른편으로 꺾으세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누구든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애덤의 혀가 점점 꼬이고 있었다. 케이트의 집은 어때서 그래요? 제니의 집으로 가세요. 라피에르 씨가 말했다. 3. 돌풍이 휘몰아치는 굳은 저녁이었다. 캐스트로빌 가는 제법 질퍽거렸고 차이나타운의 물이 범람해 그곳 주민들은 집들을 양분한 좁은 길에 판자를 걸쳐놓고 왕래했다. 저녁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였고 대기는 축축하다기보다는 눅눅했다. 그 둘을 구별하자면 축축하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습기로 인한 것이고 눅눅하다는 것은 썩은 곳에서 올라오는 습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오후가 되자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쌀쌀했다. 날이 추워서 애덤의 머릿속은 어느 정도 취기가 가시지는 했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소심해지지는 않았다. 그는 진흙탕을 피하느라 땅만 바라보며 포장되지 않은 보도를 재빨리 걸었다. 거리는 철로 횡단을 날리는 랜턴과 제니의 집 현관에서 타는 작은 탄소선 전구로 어렴풋이 밝혀져 있었다. 애덤은 라피에르 씨가 가르쳐준 대로 찾아갔다. 그는 집 두 채를 세며 가다가 세 번째 집을 놓칠 뻔했다. 그 집 앞에는 어두컴컴한 숲이 아주 높고 울창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문을 통해 어둑한 현관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문을 열고 풀이 우거진 길을 걸어 올라갔다. 어스름 속에서도 축 처지고 파손된 현관과 흔들거리는 계단이 보였다. 벽 널빤지는 페인트색이 벗겨진 지 이미 오래였다. 정원은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려진 차일 가장자리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면 폐가로 오인하고 지나쳤을 터였다. 계단이 그의 체중을 견디지 내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았다. 그가 판자로 된 현관 바닥을 지나자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앞문이 열리고 희미한 형체가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응접실은 장밋빛 전등갓을 씌운 작은 전구만 켜져 있어서 어둠침침했다. 애덤은 발밑으로 두꺼운 양탄자의 감촉을 느꼈다. 닦아놓은 가구는 반들반들 윤이 났고 황금빛 그림 액자가 눈부시게 빛났다. 언뜻 봐도 실내의 분위기는 화려하면서 차분했다. 여인이 상냥하게 물었다. 우비를 입으실 것 그랬어요? 단골 손님이신가요? 아니요. 애덤이 말했다. 누가 이곳을 일러주었죠? 호텔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었어. 애덤은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었고 액세서리는 하나도 달지 않았다. 예쁘장하고 날카롭게 생긴 얼굴이 밤에 돌아다니는 어떤 동물을 연상케 해서 애덤은 그 이름을 생각에 내려 애썼다.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돌아다니는 육식동물인데 이름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여자가 말했다. 괜찮다면 제가 좀 더 램프 가까이로 갈까요? 아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리로 앉으세요. 무언가를 얻으러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적당한 여자를 불러드리죠. 나지막한 목소리는 발음이 또렷했고 쉰소리가 났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갖가지 꽃이 뒤섞인 정원에서 꽃을 골라내듯 말을 가려하며 했다. 그리고 단어를 선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애덤은 그런 그녀가 거북스러웠다. 그가 불쑥 말했다. 케이트를 만나고 싶소. 마담 케이트는 지금 바빠요.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당신을 모실 수 있어요. 케이트를 만나고 싶소.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하시는지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숫돌에 간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그녀를 만날 수 없어요. 그녀는 바빠요. 만일 여자나 그와 관련된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주겠소? 그녀가 당신을 아나요? 모르겠소. 그는 용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몸에 오한이 나는 것 같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건 몰라요. 하지만 애덤 트레스크가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겠소? 그녀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알 거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죠. 그녀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몇 마디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가 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애덤에게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문을 열어두었다. 방의 한쪽 입구에는 묵직한 검은 휘장이 쳐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커튼을 젖히더니 그 안으로 사라졌다. 애덤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애덤은 곁눈질로 한 남자가 머리를 썩 내밀었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케이트의 방은 아늑하고 생활하기 편리하게 꾸며져 있었다. 페이가 살았을 때 있던 방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사방의 벽은 샛노란색 비단으로 되어 있고 겉은 밝은 황녹색이었다. 방은 비단 일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푹신한 의자들에는 비단 방석이, 램프에는 비단 등갓이 씌워 있었다. 방 한쪽 끝에 번쩍번쩍하는 하얀 공단 커브를 씌운 널찍한 침대가 있고 그 위에 큼직한 베개들이 쌓여 있었다. 벽에는 사진도 그림도 개인 소품 하나 전혀 걸려 있지 않았다. 침대 옆 흑단 화장대 위에도 화장품이고 약병이고 놓여 있는 게 없었다. 다만 가구의 광택만이 삼면경에 반사되었다. 오래된 푹신푹신한 중국제 카펫에는 샛노란색 바탕에 황녹색 용이 그려져 있었다. 방 한쪽 끝이 침실이고 가운데가 접대실이었으며 다른 쪽 끝이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안에 들어가니 금빛 참나무로 만든 서류 정리용 캐비넷들과 금박 글씨가 쓰인 커다란 검은색 금고가 보였다. 또 뚜껑이 달린 접이식 책상이 있는데 그 위에 녹색 깃이 달린 쌍램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회전 의자가 있고 그 옆에 등이 곧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케이트는 책상 뒤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예뻤다. 머리칼은 다시 금발로 돌아왔고 앙담은 작은 입술은 여느 때처럼 양끝이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날카로운 면을 찾을 수 없었다. 손은 여비고 주름이 잡혀 있지만 어깨에는 살이 올랐고 뺨은 통통했으며 턱 밑에는 잔주름이 보였다. 유방은 여전히 작았지만 배는 지방이 쌓여 약간 튀어나와 보였다. 엉덩이는 날씬했지만 다리와 발이 두꺼워져 굽이 낮은 구두 위로 살이 도드라져 있었다. 스타킹 밑으로 살이 늘어지지 않도록 된 고무밴드가 희미하게 보였다. 아직도 그녀는 예쁘고 단정했다. 그러나 손은 나이를 속일 수 없어 손바닥과 손가락 끝이 굳은 살이 박혀 번들번들 빛났고 손등은 주름이 지고 갈색 반점이 생겼다. 그녀는 소매가 긴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수수한 차림새였다. 소매와 목에 단 하얀 레이스만이 옷과 대비되어 눈에 띌 뿐이었다. 세월의 손길은 미묘했다. 케이트의 얼굴에서 달라진 데가 있는지 바로 옆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그 부분을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케이트의 뺨은 주름살 하나 없고 눈은 날카롭고 천박했으며 코는 섬세하고 입술은 얇고 야무져 보였다. 이마의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분을 바른 덕택이었다. 케이트는 뚜껑 달린 책상에서 한 무더기에 사진을 펼쳐놓고 보고 있었다. 모두 같은 거기로 같은 카메라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색상이 밝았다. 사진마다 다른 인물들이 있었지만 자세는 지루할 정도로 비슷했다. 여자들의 얼굴은 모두 카메라가 아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케이트는 사진을 4가지로 분류해 따로따로 마닐라 봉투에 넣었다. 노크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봉투를 책상의 서류 분류함에 넣었다. 들어와 에바, 어서 들어와. 그분이 오셨니? 여자는 대답하기 전에 먼저 책상 앞으로 왔다. 더 환한 빛 속에서 긴장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처음 보는 손님이 왔어요. 마담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나한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에바, 누가 오는지 알잖아. 만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담이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에바, 누군데 그래?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남자인데 좀 취했어요. 이름이 애덤 트레스크래요. 케이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에바는 그녀가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았다. 케이트는 오른손 손가락을 구부려 천천히 주먹을 쥐고 왼손으로는 삐쩍 마른 고양이처럼 책상 언저리를 더듬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피와 주사기가 들어있는 옷장 서랍 속의 상자에 가 있었다. 마침내 케이트가 입을 열었다. 에바, 저기 큰 의자에 가서 앉아있어. 잠깐만 가만히 앉아있어. 에바가 꼼짝 않고 서있자 케이트가 매몰차게 말했다. 가서 앉아. 에바는 움찔하고 그 의자로 가서 앉았다. 손톱을 물어뜯지 말고, 케이트가 말했다. 에바는 두 손을 떼고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다. 케이트는 램프의 녹색 유리 등갓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녀가 움직이자 에바는 벌떡 일어서서 입술을 떨었다. 케이트는 서랍을 열고 접은 종이를 꺼냈다. 여기 있다. 너희 방에 가서 발라. 다 쓰지 말고. 아니야, 너를 못 믿겠어. 케이트는 종이를 탁 치더니 둘로 찢었다. 흰 가루가 조금 떨어졌다. 그녀는 그중 하나의 양 끝을 접어 에바에게 건넸다. 어서 서둘러. 아래층에 내려가서 랄프에게 홀에 있으라고 전해. 목소리는 안 들리고 종소리는 들릴 만한 지점에서 대기하라고 해. 너는 그가 몰래 내 방으로 올라오지 않나 살펴. 만일 그가 종소리를 들으면 아니야. 그가 알아서 하게 놔둬. 그런 연후에 애덤 트레스크 씨를 나에게 데리고 와. 마담, 괜찮겠어요? 케이트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그녀는 에바의 뒤에 대고 말했다. 그가 가면 바로 나머지 한쪽도 줄게. 자, 서둘러. 문이 닫히자 케이트는 책상 오른쪽 서랍을 열어 작은 권총을 꺼냈다. 탄창을 돌려 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를 종이로 덮었다. 그녀는 전등 하나를 끄고 의자에 앉은 다음 책상 위에 두 손을 얹고 움켜잡았다. 노크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그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소리쳤다. 들어오세요. 에바의 눈가는 젖어 있었고 몸에는 긴장이 풀려 있었다. 이분이에요. 그녀는 애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애덤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고는 책상 뒤에 그대로 앉아있는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는 그녀가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움켜쥐고 있던 그녀의 손이 풀리면서 오른손이 종이가 있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냉정하고 무표정한 눈으로 그의 눈을 응시했다. 애덤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이마의 흉터, 입술, 주름진 목덜미, 팔, 어깨, 그리고 밋밋한 앞가슴을 보았다.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케이트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가 물었다. 원하는 게 뭐죠? 애덤은 책상 옆에 있는 등이 곧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안도의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이젠 아무것도 원하지 않소.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을 뿐이요. 세뮤얼 해밀턴 씨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었어. 그가 의자에 앉는 순간 떨리던 그녀의 손이 진정되었다. 그 전엔 듣지 못했나요? 못했소.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이제는 괜찮소. 케이트가 긴장을 풀고 입가에 미소를 짓자 작고 하얀 이가 드러났다. 희고 긴 송곳니가 날카로웠다. 당신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당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요. 나도 그랬어. 그는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 없는 여자인 양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언젠가는 당신이 여기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오기에 잊고 있었죠. 나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었어. 하지만 이젠 잊을 수 있겠군. 무슨 뜻이죠? 그가 유쾌하게 웃었다. 이제 당신이 제대로 보이니 말이오. 내가 당신을 결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다고 해밀턴 씨가 말했는데 맞는 말이오. 나는 당신의 얼굴은 기억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미간이 넓은 두 눈이 표독 쓰는 빛을 띠면서 가늘어졌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그녀는 태도를 바꾸었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만일 당신이 모든 걸 담담히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재결합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애덤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바보였어요. 어린애 같았어요. 당신은 자기 앞가림도 할 줄 몰랐죠. 이제 내가 당신을 가르칠 수 있겠군요. 당신은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내게 가르쳐 주었소.
가슴을 후벼 파는 교훈을 주었지. 한잔 하겠어요? 그렇지. 에덤이 말했다. 술 냄새가 나요. 럼을 마셨군요. 그녀는 일어서서 술병과 술잔 2개를 가지러 캐비넷으로 갔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에덤이 자기의 퉁퉁한 발목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갑작스레 화가 치밀었지만 입가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방 가운데에 있는 둥근 탁자로 술병을 가지고 가서 작은 잔 2개의 럼을 따랐다. 이리 와서 앉아요. 여기서 마시는 게 편해요. 그녀는 그가 큰 의자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의 시선이 튀어나온 자신의 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에게 술잔을 건네주고 의자에 앉은 다음 배 위로 2 손을 포겠다. 그가 술잔을 들고 의자에 앉자 그녀가 말했다. 마셔요. 참 좋은 술이에요.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미소였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여기 왔다는 소리를 에바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엔 당신을 쫓아낼까 생각했어요. 그럼 다시 왔을걸? 당신을 봐야 했으니까. 세미엘을 못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요. 그가 말했다. 술이나 드세요. 그는 그녀의 술잔을 힐끗 보았다. 독약을 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녀는 입을 다물고 그런 말을 내뱉은 자신을 원망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여전히 그녀의 술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노기가 나타났다. 그녀는 술잔을 집어들고 입술을 갖다 댔다. 술을 마시면 속이 아파요. 그래서 술은 절대 입에 안 돼요. 나한텐 술은 독약이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고 날카로운 이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에덤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기침을 토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당신은 나를 조금도 믿지 않는군요. 그럼 안 믿지. 그는 술잔을 들어 럼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 2잔을 채웠다. 난 그만 마실래요. 그녀는 겁에 질려 말했다. 마실 필요 없어. 난 이것만 마시고 갈 거니까. 에덤이 말했다. 독 쏘는 알코올이 온몸에 퍼지고 목은 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속이 거북해지자 더러 겁이 났다. 나는 당신이든 누구든 아무도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2번째 잔을 마셨다. 당신은 나를 두려워할 아무 이유도 없어. 당신은 이제 나를 잊을 수 있어. 아, 이미 나를 잊었다고 했지? 에덤은 지난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훈훈한 기운과 안도감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세미얼 해밀턴 씨 장례식에 갔다 오는 길이요. 훌륭한 분이었지. 그분이 그리워질 거요, 캐시. 그분이 쌍둥이를 받아준 일을 기억하오? 케이트는 술기운이 올라 괴로웠다. 그녀는 안간힘을 쓰며 버티었고 그 긴장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 무슨 일이요? 에덤이 물었다. 나한테 술은 독약이나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술을 먹으면 몸이 아프다고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소. 당신은 예전에 나에게 총을 쏜 사람이요. 당신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소?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주문을 들었어. 아주 더러운 주문 말이요. 잠시 동안 그녀는 올라오는 술기운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결국 지고 말았다. 머릿속이 달아오르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에 물불 가리지 않는 잔인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술병을 잡아채어 자기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에덤은 일어나서 자기 잔에 술을 채웠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일었다. 에덤은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몸짓을 보고 기분은 좋았지만 경계심은 늦추지 않았다. 조심해야 해. 그럼 조심해야 하고 말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세미얼 해밀턴 씨야말로 오랫동안 나에게 좋은 친구였어. 그분이 그리워질 거요. 럼주를 마시다 조금 흘려서 그녀의 입가가 젖었다. 나는 그 사람이 싫었어요. 할 수만 있었다면 그를 죽였을 거예요. 왜지? 우리에게 친절한 분이었는데 그는 나를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어요. 왜 안 그랬겠소? 그는 내 마음도 꿰뚫어 보고 나를 도와주었는데 나는 그를 증오해요. 그가 죽었다니 기뻐요. 당신의 마음속을 진작 들여다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에덤이 말했다. 그녀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바보예요.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는 않아요. 허약한 바보일 뿐이니까. 그녀가 긴장하면 할수록 에덤의 마음은 오히려 흐뭇하고 차분해졌다.
그녀가 소리쳤다. 저기 앉아서 마음껏 비웃어요. 이제 해방된 기분이죠. 몇 잔 마시고 나니 무서울 게 없나 보군요.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예전처럼 징징거리며 기어다닐 거면서. 그녀의 분별력은 무뎌졌고 여우 같은 조심성도 사라졌다. 나는 당신을 잘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급쟁이인지 잘 알고 있어요. 애덤은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술을 마시자 그녀가 자기 잔에다 다시 술을 따랐다. 병목이 그녀의 술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땐 당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을간이었어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신은 나를 잡아들이고 했죠. 그 역겨운 웃음 집어치워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증오감에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군.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녀는 조심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건 증오가 아니라 경멸이에요. 난 어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 거짓말쟁이인지 알았어요. 선량하지 않은 내 부모님을 포함해서 말이죠. 두 사람은 선량하지 않았어요. 난 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난 그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 뭐든 가질 수 있었어요. 난 항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나는 한 남자를 자살로 몰았어요. 그 남자도 선량한 채였지만 그가 바란 건 오직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뿐이었어요. 나이도 어린 계집애와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가 자살했다고 하지 않았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바보였어요. 난 그가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애걸하는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웃었어요. 나로 인해 누군가 저 세상으로 간다면 그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도 바보니까요. 나는 그들의 상투적인 말을 기억해요. 쟤 참 예쁘지 않아? 아주 곱고 귀엽구먼. 그런데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그들을 조종하는데도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더군요. 애덤은 술잔을 비웠다. 순간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눈이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충동이 꿈틀거리는 게 보이고 그녀의 속셈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이따금씩 깊은 분별력이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그가 그런 상태였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새뮤얼 해밀턴을 좋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가 현명한 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언젠가 해밀턴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 남자에 대해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평생 그 한 면만을 잘 알고 다른 면들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면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지? 케이트가 내뱉듯이 말했다. 그는 거짓말쟁이에다 위선자였어요. 내가 증오하는 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거짓말쟁이죠.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나는 그들을 까발리고 싶어요. 그들의 코를 그들의 추잡함 속에 쳐박고 싶어요. 애덤이 눈썹을 치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과 어리석음만이 존재한다는 뜻이요? 정확히 짚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애덤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그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더니 물었다. 내가 그걸 증명해 볼까요? 당신은 증명할 수 없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가더니 갈색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이걸 봐요. 그녀가 말했다. 보고 싶지 않소. 어쨌든 난 보여줘야겠어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말을 이었다. 자, 봐요. 이 사람은 주 상원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이라더군요. 이 기름진 배를 봐요. 저 가슴은 꼭 여자 같죠? 그는 매 맞는 것을 좋아해요. 저 자국을 봐요. 채찍 자국이에요. 얼굴 표정을 봐요. 아내와 자식 넷을 둔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대요. 그래도 당신은 믿지 않는군요. 이걸 봐요. 이 하얀 비계덩어리 같은 사람은 시의원이래요. 이 얼굴이 뻘겋고 키가 큰 스웨덴 사람은 블랑코 근처에 농장을 갖고 있대요. 여길 봐요. 이 사람은 버클리 대학의 교수예요. 화장술을 얼굴에 뒤집어 쓰려고 여기까지 오지요. 철학 교수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봐요. 예수의 형제라고 자처하는 목사예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곤 했죠. 우리는 지금 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가 원하는 걸 그에게 주고 있어요. 뼈가 앙상한 옆구리 밑에 있는 불붙는 성냥 보이죠? 이런 것들은 보고 싶지 않소. 이런 것들을 보고도 내 말을 믿지 않다니. 당신도 애걸하며 이곳에 기어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미치광이로 만들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그에게 강요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그는 냉정하고 초연해 보였다. 그녀는 분노한 나머지 도끼를 품었다. 여기서 그냥 빠져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하고 싸늘했지만 한쪽 손으로는 손톱 끝으로 의자의 장식물을 뜯어내고 비단 솔기를 풀어내고 있었다. 애덤은 한숨을 쉬었다. 만일 내가 이런 사진을 갖고 있고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거요. 이런 사진들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 당신이 위험에 빠진 건 아니요?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당신이 뒤틀린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 아니,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전곡을 찔렀는지도 모르죠. 내가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줄 알아요? 이 사진들을 봐요. 사람이 되느니 개가 되는 편이 낫겠어요. 하지만 나는 개가 아니에요. 나는 인간들보다 더 똑똑해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해요. 괜한 걱정 말아요. 그녀는 캐비넷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안에 아름다운 사진이 100장 정도 있어요. 그 남자들은 만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진이 첨부된 100장의 편지가 자신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우송되리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 나를 해치지 못해요. 애덤이 물었다. 당신에게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소?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몸을 숙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 남자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 한 가지를 말해줄게요. 몇 년 뒤 나는 이곳을 떠날 거예요. 어찌되든 편지는 우송될 거예요. 그녀는 웃으면서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애덤은 소름이 돋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얼굴과 웃음은 아이처럼 천진난만해 보였다. 그는 일어나서 술을 따랐다. 얼마 안 되는 양이었다. 술병은 거의 비어 있었다. 당신이 무엇을 증오하는지 알겠소? 당신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증오하는 거요? 당신은 그들의 악을 증오하는 게 아니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 속의 선을 증오하는 거요. 도대체 당신이 뭘 원하는지 그것으로 결국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모르겠군. 필요한 만큼 돈을 벌 거예요. 그런 다음 뉴욕에 가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며 살 거예요. 지금도 늙진 않았지만 좋은 동네에 있는 멋진 집을 사고 말 잘 듣는 하인을 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남자를 찾을 거예요. 그가 살아있다면요. 그리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 아주 서서히 고통을 주어서 그를 죽이고 말 거예요. 신경 써서 잘만 하면 그 남자는 죽기도 전에 미쳐버리겠죠? 애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발을 굴렀다.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요? 제정신이 아니군. 헛된 소리 그만해요. 나는 한마디도 믿지 않을 거요. 그녀가 말했다. 나를 처음 보았을 때를 기억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 물론 기억하지. 내가 턱이 깨지고 입술이 터지고 이가 빠져있던 거 기억나요?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억하지. 나를 그 꼴로 만든 놈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또 생기겠죠? 그녀가 말했다. 가야겠어. 애덤이 말했다. 가지 말아요, 여보. 지금 가지 말아요. 내 시트는 비단이에요. 당신 피부로 이 시트의 촉감을 느껴봐요. 그런 뜻은 아니겠지? 아, 정말이에요. 당신은 사랑을 하는 재주는 없지만 내가 가르쳐주면 돼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녀는 비틀비틀 일어서더니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얼굴은 생기 있고 젊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자 그것은 창백한 원숭이 앞발처럼 주름이 져 있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물러났다. 그의 몸짓을 본 그녀는 그 뜻을 이해하고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가 말했다. 이해할 수가 없군. 알고는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어. 아침이 되면 전혀 믿기지 않을 거야.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것도 아니지. 이게 꿈일 리가 없지. 아니지. 내가 기억하는 한 당신은 내 아이들의 어머니이니까 당신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는군. 당신은 내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모양이군. 케이트는 팔꿈치를 무릎 위에 얹고 손을 컵 모양으로 턱 밑에 괴어 손가락으로 뾰족한 귀를 덮었다. 의기양양해진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비꼬는 투였다. 바보들은 늘 허점을 보이기 마련이죠. 어렸을 때 그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당신 아이들의 어머니라? 당신 아이들의? 맞아. 나는 어머니지.
그런데 당신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에덤은 입이 벌어졌다. 캐시, 무슨 뜻이지? 내 이름은 케이트예요, 여보. 내 말 잘 듣고 명심해요. 내가 임신을 할 만큼 당신과 잠자리를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죠? 그때 당신은 다쳤지 않소? 그것도 심하게.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임신을 해서 당신은 몸이 안 좋았어. 아주 힘들어했지. 그는 항변하듯이 말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 동생을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다치진 않았어요. 내 동생? 찰스를 잊어버렸어요? 에덤은 웃음이 나왔다. 당신은 악마야. 하지만 내가 내 동생을 의심할 것 같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에덤이 말했다. 나는 믿지 않아. 믿게 될걸요? 처음엔 의아한 생각이 들다가 자신이 없어질 거예요. 당신은 찰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에 대한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난 찰스는 사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와 비슷하니까요. 그는 당신과는 달라. 기억날 거예요. 언젠가 쓴 차를 마셨던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군요. 당신이 실수로 내 약을 먹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다음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세상 모르게 잠들었다가 아침 늦게 잠이 깼죠. 머리가 띵하다고 했죠. 부상이 심해서 그런 짓을 꾸밀 수 없었을 텐데.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여보. 지금 옷을 벗어요. 그것 말고 내가 또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에덤은 눈을 감았다. 술 기운에 머리가 핑 돌았다. 그는 눈을 뜨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말했다. 상관없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 그는 난데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문득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너무 급하게 일어서다가 현기증이 일어 의자의 등을 잡았다. 게이트는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옷 벗는 걸 도와줄게요. 에덤은 그녀의 손을 마치 철사인 양 그의 팔에서 비틀어 떼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었다. 억제할 수 없는 정오의 빛이 게이트의 눈에서 빛났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길고 날카로운 동물의 소리였다. 에덤은 발을 멈추고 뒤돌아 그녀를 보았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이 집의 기둥수방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성큼성큼 세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몸의 균형을 잡고 온 체중을 실어 몸을 틀며 주먹으로 에덤의 귀 밑을 후려쳤다. 에덤은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게이트가 소리쳤다. 발로 차, 발길질을 하란 말이야. 랄프는 쓰러진 남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거리를 쟀다. 그는 휘둥그레진 에덤의 눈이 자기를 노려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게이트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발로 차라니까. 그래, 얼굴을 뭉개버려. 랄프가 말했다. 저놈이 반격을 하지 않는데요. 싸울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게이트는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입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무릎 위에 얹은 양손이 부르르 떨렸다. 에덤, 나는 당신을 정오해요. 이제부터 당신을 정오할 거예요. 정오한다고요. 에덤, 듣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정오해요. 에덤은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려다가 또 넘어지곤 했다. 결국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게이트를 쳐다보았다.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짚고 앉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지? 전엔 그랬지. 너무도 강렬한 사랑이었기에 내 삶이 순탄하지 못했어. 당신은 기어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배를 바닥에 질질 끌면서 애원할 거라고요? 미스 케이트, 발길질을 할까요? 랄프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에덤은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면서 문 쪽으로 서서히 움직였다. 그런 다음 손으로 문설주를 더듬었다. 케이트가 소리쳤다. 에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추억에 미소를 던지듯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와 가만히 문을 닫았다. 게이트는 문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쓸쓸하게 빛났다.